지난주 메뉴전 2대0 완승에 이어서 본머스까지 완벽하게 제압한 토트넘의 전술이 현재 전세계 언론에서 큰 화제입니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 해설자인 게리 네빌은 포스테코글루의 전술을 다소 얕잡아보면서 요즘 많은 감독들이 과르디올라의 방식을 따라하면서 아주 비효율적인 전술을 만들고 있다라면서 최근 토트넘이 보여준 엔즈볼에 대해서 과르디올라의 아류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빌은 과거에 메뉴의 풀백으로 전성기를 함께한 메뉴의 레전드 선수로 유명한 해설자인데 토트넘이 메뉴를 이긴 게 불쾌했던 건지 엔즈볼에 대해 매우 무례한 평가를 한 겁니다. 포스테코글루가 과르디올라를 따라했는데 그것도 제대로가 아니고 어설프게 따라했다면 그 전술의 2대0으로 완패한 메뉴는 죽었다 깨어나도 맨시티를 못 이기겠죠. 그리고 당연히 포스테코글루의 전술은 과르디올라의 카피 전술이 아닙니다. 이미 지금까지 보여준 완성도만 보더라도 어설픈 아류라는 평가가 말도 안 된다는 사실은 네빌을 제외한 전문가들도 인정하고 있고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런 네빌을 저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자들이 풀백 활용에 대해 질문하자 네빌이 했던 발언을 정통으로 저격하면서 난 그저 과르디올라를 베꼈을 뿐이다. 그러기 위해 엄청 노력했다라면서 공식 석상에서 네빌을 돌려까 버렸습니다. 메뉴를 무자비하게 발라버린 토트넘에게 억하심정이 있는 네빌이 아닌 다른 전문가들은 오히려 토트넘의 변화에 감탄하면서 엔즈볼에 대해 자세히 파고들었습니다. BBC, TNT 스포츠 등의 영국 방송들부터 MBC 스포츠 같은 미국 방송사까지도 새로운 토트넘의 전술을 주목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깔끔한 전술 분석은 의외로 미국의 MBC 스포츠의 분석이었는데요. 포스테코글루가 토트넘의 공격을 풀어낸 방법이라는 제목부터 매우 인상적입니다. 아무래도 엔즈볼의 핵심을 바로 풀백인데 양쪽 풀백들이 거침없이 앞으로 전진하면서 수적 우위를 통한 공간 창출이 포인트입니다. 보통 포백의 측면 수비수가 위로 올라갈 때는 한쪽의 선수만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올라간 선수는 미드필더에 가담하고 남은 세 선수는 3백 형태가 됩니다. 풀백 한 명이 미드필더로 올라왔으니까 자연스럽게 원래 있었던 미드필더 역시 앞으로 전진하면서 자유롭게 움직이게 되죠. 이게 일반적인 변형 포백 전술이라고 하면 엔지볼에서는 한술 더 뜨는 모습입니다. 한쪽이 아니라 그냥 양쪽 풀백이 모두 올라가서 두 명 모두 미드필더 위치까지 올라가고 기존 미드필더들 역시 더 앞으로 가면서 전방에 있는 선수들이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비수마나 사르, 메디슨이 수비 걱정 없이 더 자유롭게 활약할 수 있죠. 실제로 그 결과 사르와 메디슨 모두 득점했고 비수마는 첫 2경기 연속 MOM을 받으면서 미드필더들이 먼저 주목받고 있습니다. 양쪽 풀백들의 중원 싸움을 도와주면서 3명의 미드필더들이 더 자유로워지고 메디슨이 페널티 박스 안으로 침투하면서 본머스전 선제골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나 풀백들의 전진은 멈추지 않는데요. 미드필더를 넘어서 공격수들과 나란히 뛰면서 최전방까지 올라가 버리거든요. 토트넘의 두 번째 골 장면을 보면 중앙 공격수가 된 손흥민과 풀백 우도지가 같은 선상에 뛰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그리고 우도지는 손흥민과 2대1 패스 후 클루셉스키에게 어시스트를 하게 되죠. 골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메뉴전에서도 손흥민의 패스를 포로가 받아서 슈팅하면서 골대를 맞췄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양쪽 풀백들이 적극적으로 올라가서 공격 숫자를 늘리는 게 엔즈볼입니다. 콘테씨가 추구했던 윙백 축구랑은 차원이 다른 유연한 전술이라고 봐야겠죠. 그때는 윙백의 크로스에만 의존하면서 양쪽 윙어들의 공격력을 다 희생시키고 오로지 케인 하나 믿고 하는 축구였다면 지금은 풀백들의 오버래핑을 통해서 미드필더와 공격수들 모두가 자유로워지는 매우 즐거운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엔지볼이 완벽하냐? 당연히 완벽한 전술은 있을 수 없습니다. 과르디올라의 전술과 결이 비슷하다 보니까 엔지볼의 약점도 맨시티와 비슷한데요. 양쪽 풀백들이 마음껏 전진하면서 최후방은 텅텅 비게 되는 게 문제입니다. 메디슨의 선제골 장면을 살펴보면 만더벤과 로메로 위치가 진짜 재밌습니다. 중앙선을 훌쩍 넘어서 상대방 진영까지 엄청난 전진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후반전에도 전반전만큼은 아니지만 만더벤은 중앙선보다 더 위까지 올라왔고 로메로는 그보다 살짝 뒤에 서 있습니다. 만약 이 상대팀이 후방에서 롱패스 한 방으로 이 뒷공간을 노릴 수 있다면 토트넘은 단 2명의 수비로 이 공격을 막아야 합니다. 맨시티도 같은 약점을 공유하는데 토트넘이 지난 시즌 맨시티를 이겼던 건 이 뒷공간 파괴의 스페셜리스트인 손흥민이 존재했기 때문이죠. 손흥민같이 빠른 선수들과 비교하면 대부분의 수비수들은 느릴 수밖에 없으니까 이 한방 역습을 제대로 막기가 힘듭니다.
다시 말해서 상당한 자신감 없이는 불안해서 할 수 없는 수비라는 건데요. 이번에 새로 영입된 반더벤의 존재가 이런 과감한 수비 라인을 가능하게 합니다. 반더벤은 전 소속팀인 볼프스부르크에서 순수 주력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 최고 속도가 시속 36km에 육박합니다. 옵타에 따르면 지난 시즌 리버풀의 살라가 최고 시속 36.6km였다고 하니까 반더벤은 살라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엄청난 스피드를 가진 센터백이라는 거죠. 대부분의 공격수를 달리기로 제친 김민재가 순간속도 최고 35km라고 알려져 있는데 반더벤이 괴물 김민재보다도 빠릅니다. 네. 이 정도면 센터백 중엔 제일 빠를 것 같은데 이런 반더벤이 있기 때문에 토트넘 풀백들이 거침없이 최전방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왜 다이어가 올 시즌에 후보조차 되지 못하고 3경기 연속 명단 제외가 됐는지 아시겠죠? 네. 반더벤 대신 다이어가 저기 서 있었다면 저 광활한 뒷공간을 상대 공격수들이 마음껏 뛰어다녔을 게 뻔하잖아요. 네. 지난 시즌 다이어의 속도는 31km 정도로 반더벤보다 느려도 한참 느립니다. 놀랍게도 2014-2015 시즌 다이어는 현 첼시 공격수인 스털링급과 동급으로 순간 시속 35km를 찍으면서 리그 5위였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부상으로 스피드를 잃고 지금의 방관형 센터백으로 거듭났죠. 엔지볼이 계속되는 한 다이어는 앞으로도 절대 주전 센터백이 될 수 없습니다.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수비수도 못 막는데 경기장 절반을 어떻게 다이어가 커버하냐고요. 그래서 지난 본머스전에 손흥민이 기를 쓰고 반더벤이 경고를 받지 않도록 막은 겁니다. 후반 21분경 반더벤을 공중볼 경합을 하다가 본머스 선수의 팔꿈치에 제대로 가격당했는데 심판은 경고조차 꺼내지 않았습니다. 분노한 반더벤과 근처에 있던 호이베르가 심판에게 이를 따지려고 다가갔는데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의 규정이 바뀌면서 여러 선수가 심판과 대치하거나 둘러싸서 심판의 개인 공간을 침범하게 된다면 최소 1명 이상의 선수가 경고를 받습니다. 자칫하다가는 토트넘 뒷공간을 책임지는 반더벤이 경고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때 캡틴 손흥민이 빠르게 다가와서 반더벤과 호이베르를 달래서 보내고 심판과 1대1로 차분하게 대화를 했습니다. 반더벤이 이런 식으로 경고를 쌓게 되면 언젠가 경고 누적으로 출장이 정지될 것이고 그러면 죽어도 꼴 보기 싫은 다이어가 어쩔 수 없이 선발로 아니다 산체스가 있죠? 아니다 답 없죠. 그리고 다이어가 나오면 지금 전술은 아예 쓸 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걸 잘 아는 손흥민이 먼저 나서서 반더벤을 잘 컨트롤하는 모습이었던 거고요. 이런 손흥민의 모습에 현지 팬들도 역시 우리의 캡틴이라면서 박수를 보냈고 다행히 앞으로도 다이어는 경기장 밖에서 응원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이적 전문 기자인 리알 토마스가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서 다이어가 풀럼으로 임대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는데 손흥민에게 주장 뺏겨서 삐진 다이어가 아예 다른 팀으로 간다면 더 좋죠. 다른 팀에서 전성기 맞이하길 응원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반더벤 와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